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대학 재수생들만큼이나 많은 게 취업 재수생이라고들 하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취업 재수생들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재수를 준비하고 결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또 마음먹기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지라는 조금은 아니란 마음가짐보다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의 취업 시기를 조금이라도 일찍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취업에 관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핫이슈 핫키워드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기자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경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수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매거진 자벤조의 김수정 기자입니다. 벌써 12월의 첫 주인데요. 첫 주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영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네. 따뜻한 성탄절 그리고 막년에 위해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경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변주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네, 날이 흐리네요. 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응원을 할 거고요. 네. 오늘도 또 살아있는 정보로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비 오는 날은 뭐니 해도 집에서 공부하는 게 최고죠. 네. 예, 저희와 함께 또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들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술 전공자 응답하라 1988 라이벌 취업 대전 세 가지가 오늘의 키워드고요. 자, 먼저 라이벌 취업 대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죠? 네, 지난번에 호텔을 좀 비교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라이벌 취업 대전으로 오늘은 좀 유통업체를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을 한번 채용 전형과 같이 인재상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두 회사를 비교하면서 또 어디에 지원할지 혹은 또 어떤 부분을 내가 지원 시에 채용 시에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 편의점 브랜드 CU로 유명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BGF 리테일이 올 하반기에 채용을 지난 네. 9월에 마무리를 했고요. 11월에는 동계 인턴 모집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BGF 리테일은 올 하반기에 영업관리, 경영지원, 전략기획, 재경지원, 상품운영, 그리고 세무사나 노무사 같은 전문 직군을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인적성 검사, 그리고 1차, 2차 면접 전형을 거쳐서 지난 11일에 이제 100명의 합격자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이 합격자 분들은 인턴을 또 거쳐야 했었는데요.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 인턴십을 거쳐서 한계 돌파 훈련이라던가 현장 실습 같은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거친 뒤에 이제 조직 적합도나 성실성 등을 파악을 해서 12월 7일 날 이제 앞두고 있죠.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번 채용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어땠습니까? 네, 가장 특별하게 눈에 띄는 BGF 리테일만의 특징은요. 온라인 입사 지원을 보통 저희가 하는데 네. 입사 지원 후에 입사 지원서를 들고 반드시 출력을 해가지고 회사에 직접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직무나 회사에 대한 애착이나 적극성을 살피기 위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날로그식 채용 방법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과정에서는 또 어떤 평가들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1차 면접에서는 기본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요.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그룹 면접을 포함을 해서 상황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룹 토의를 제외한 모든 전형은 다대 1로 진행이 됐고요.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나 기본적으로 인성 평가를 할 때 임원 면접을 보니까요. 인성이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주목할 점은 많은 그 채용 전형 과정 중에서도 올해는 BGF 리테일이 경상대랑 충북대에서 찾아가는 인터뷰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오디션이라는 걸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직무 역량하고 열정만을 종합 평가를 해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전형들을 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보면 스태프 우대 채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또 청춘들이 편순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편의점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CU에서 6개월 이상 주 24시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면
점주의 추천에 따라 이제 의해서 공채 전형으로 서류 전형을 이제 패스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50여 명 정도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도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또 참고를 하셔야 네. 될 것 같고요. 자, BGF 리테일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끝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인재사항 다른 기업에도 네. 많이 있는 인재사항이긴 한데요. 열정, 도전, 정직, 학습, 그리고 팀워크인데요. 팀워크.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유통 인재로서의 그 발돋움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수 인재 채용이나 뭐 지원자 편의를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뭐 티타임 상담회나 말씀드렸던 캠퍼스 오디션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제 인사 담당자께서 하시니까요. 네. 이런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BGF 리테일의 올해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GS 리테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채용을 진행을 했죠? 네, GS 리테일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네. 9월에 채용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까지 하반기 신입 공채를 진행을 했고요. 영업, 뭐 물류, 재경, 전략기획, 사업 지원, 뭐 또 IT나 디자인 쪽의 전문 인력까지 좀 이제 BGF 리테일과 비슷한 직군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하고 인적성 검사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1, 2차 면접을 거쳐서 지난 11월 25일이죠. 그때 150여 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역시나 GS 리테일만의 공채의 또 차이점, 특이점을 한번 살펴보죠. 어떤 부분이 조금 인상 깊으셨나요? 네, 유통업체다 보니까 매장의 네. 이제 고객들하고 만나는 접점들을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련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GS 리테일은 대졸 신입사원 합격자 전원을 일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영업 직군에 공통으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매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적합성이나 소요에 따라서 희망 직군에 배치가 되는데요. 입사 지원 시에 또 희망 직군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인사 발령 전에 참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채용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을 비롯해서 이제 전체적인 채용 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GS 리테일도 네. 여전히 이제 1차, 2차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토론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토론 그래서 면접. 개별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인데요. 다대다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또 토론 면접이 끝나고 개별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토론을 진행을 한 다음에 같은 자리에서 개별 역량 면접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토론 면접에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뭐 일반 시사 같은 주제로 주어지고 토론을 네. 실시를 하고요. 이때 면접관은 이제 지원자의 개인 역량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도 다대다로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른 기업이랑은 또 다르게 한국사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한국사 면접이 이제 문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1차 면접 합격자에게 이제 예시 질문을 전송을 메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전형입니다. 네. 자, GS 리테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역시나 GS 리테일의 인재상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GS 리테일의 인재상은 이제 네. 즐겁게 일하면서 또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요. 또 확고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뭐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인재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도 잘 지켜야 되는 말인데요. 이제 인사팀 관계자는 GS 리테일은 굉장히 조직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재상과 조직 가치에 부합한 인재를 뽑는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개의 회사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 또 채용 준비하시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채용 라이벌 취업 대전으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키워드는요. 응답하라 1988입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는 드라마 시리즈고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정 기자님? 예, 저도 요새 응팔이라 그러죠. 응팔. 응팔 네네. 아리의 한 인물로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응답하라 1988 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과연 그 시대의 채용은 어땠을까? 청년들의 얘기잖아요. 응답하라 1988도. 그래서 그 당시에 채용 문화는 어땠었고 어떤 환경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그런 재밌는 정보들이 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것은 그 당시도 취업이 힘들었는지요? 예. 제가
그러니까 1988년에 뭐 대학을 다니셨거나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을 여러 명 취재를 해봤더니 네.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취업은 너무 힘들었다. 물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힘든 거를 직간접적으로 느끼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취업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1988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호황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88 서울 올림픽도 열렸었고 그리고 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경기 호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뭐 전체적으로 연 10% 이상의 경제 수준을 꾸준히 이룩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취업은 된다라는 말들이 통용될 정도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계청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그 당시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 그 당시에도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나와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그 저희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상 그 15세에서 29세 그리고 공공기관은 15세에서 30세를 청년으로 경제적 나이를 청년으로 보는데 그 당시 그 청년들의 전체 실업률이 5.4%로 나타났어요. 전체 평균은 제 기억이 2.5% 정도였는데 전체 평균에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보니 그 당시에 청년들도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그 실업 문제가 굉장히 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지난 26년간 같은 그 청년 실업들을 분석해 보니 5.4%였던 그 청년 실업률이 지금은 9%에 육박하는 상황이더라고요. 2배가 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 문제가 굉장히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청년 실업률이 그 수준에 비해서 3배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그 당시에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는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때가 이제 취업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현실적으로 체감 온도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 체감 온도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하긴 했지만 정말로 그때는 근데 왠지 취업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고액 연봉의 전문직이나 대기업 취업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바늘구멍이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체감이 지금보다 조금 적게 느껴졌다라는 이유는 당시에는 사실상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대학을 입시를 하면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취업이 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김대진 그 진행자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새는 대학교 1학년들부터 취업 전선에 그러니까요. 뛰어들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3학년까지는 교실에 학생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시위 민주화 운동도 하고 학생 운동도 하다 보니 3학년들까지는 시위 운동을 하고 대부분 4학년 때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뭐 대학 소위 뭐 말 그대로 명문 대학이나 그 당시에 이제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을 정도면 지방대라고 하더라도 그 취업 문제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대학 수가 절대적으로 지금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상아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스펙 같은 걸 따지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그 당시에야말로 학벌로 취업이 결정되는 시기였다고 하는 게 서류에서 그저 학교, 전공, 학점 그리고 뭐 회사 필기 시험 정도로 당락에 결정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취업 문제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취업 전에 대입을 준비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오히려 그 당시에가 학벌로 인해서 취업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당시 이제 뉴스 화면들이 기억이 나는 게 네. 대학 그 원서 접수할 때 막 눈치 작전하고 줄 서 있는 이런 네, 풍경들을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만큼 대학 입학이 참 어려웠던 걸로 지금보다는 기억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 당시에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 자체가 취업의 지름길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뭐 저도 그 당시를 제가
대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주 직접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도 그런 뉴스를 어렴풋이 본 기억은 네. 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대학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 특히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이 이꼴 취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이름이 변경됐지만 옛날에는 철도 대학이 있었다고 해요. 철도청으로 바로 100% 취업이 될 수 있는 철도 대학이 있었는데 그 철도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입시 지원율이 대입 지원율이 10대 1이 넘어섰다고 우와.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뭐 전문 대학이나 소위 뭐 이름 있는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거는 지금보다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학에 뭐 대입에 합격을 한 학생들의 같은 경우는 뭐 취업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았다는 게 다양한 분들의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어떤 직업들이 인기가 있었는지도 조사해 보셨죠? 예. 네, 이거는 저희 그 편집 국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왜냐면 본인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후반에는 굉장히 경제 호황이었어요. 뭐 이른바 삼저 효과였죠. 낮은 국제 금리 그리고 낮은 국제 유가 그리고 앵고에 따라서 그 경제 호황을 누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틈타서 증권업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평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증권가를 그 진입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저축 등 은행으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상호 신용금고도 고액 연봉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금융.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출 진흥을 위해서 1975년에 도입된 종합상사죠. 그 네. 종합상사도 단연 인기 직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굉장히 취준생들이 그 선호하는 직업인 삼성전자 그 삼성그룹 공채를 지원하는 인문 상경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뭐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인기가 굉장히 높지만 그때는 1순위죠. 예. 그렇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을 적어냈던 시절이기도 했다고 해요.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뭐 고연봉의 뭐 의사, 변호사, 고액 전문직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도 높았고 그리고 들어가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전문직은 예나 지금이나 좀 인기가 높았고 또 어떤 네.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좀 선호하는 회사의 종류가 좀 다르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때는 인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직업들이 있죠. 네, 있더라고요. 예. 뭐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온라인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지금은 예전에 사람이 했던 일들을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네.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인터넷으로 가능했던 서비스 직종을 사람이 직접 하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이영자 씨가 그 굉장히 안 인기를 계시면 오라이. 네. 예, 그 버스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했고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를 보조했던 고속버스 안내원들이 대표적인 예고요. 네. 그리고 산업체와 기타 시설에서 내부 구내 전화 이용자의 통화를 연결시키는 구내 전화 교환원이 인기였다고 해요. 저도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전화하면 내선 연결해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착신국의 교환원을 통화하거나 직접 착신국 가입자 번호를 눌러서 시외 전화를 접속하거나 교환했던 시외 전화 교환원들도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직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 대부분 문서를 타자기가 대신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전에 타자기. 저희 삼촌도 그 타자를 또닥또닥 쳤던 네.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때문에 80년대 후반까지는 타자기 조리원이나 검사원 그리고 타자원 등 타자기 관련된 그 직업이 상당수 존재했어요. 지금은 그걸 뭐 컴퓨터 산업이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연탄, 성냥 관련 직업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전파상이란 가게에서 일하는 전파상. 네네 기억나시죠? 순돌이 아빠. 네. 예. 전파상이란 가게에서 일하는 TV 및 라디오 수리원 등도 이제는 그 역할을 그러게요. 찾아보기 힘든 역사 속 직업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뭐 중고등학교의 교련 선생님. 교련. 네, 저는 여기 시대까지는 아니고. 네, 저도. 교련 선생님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여러 가지 뭐 가정에 아예 네. 상주하시는 가정부들도 예,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좀 풋풋했던 그런 직업군으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네, 요즘 또 유행하는 드라마에 발맞
맞춰서 예전 세대들의 어떤 취업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보니까 참 새록새록 기억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온고이지신이라고 옛것으로부터 이제 새 것을 배운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하시면서 뭐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어떤 키워드 만나볼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예술 전공자입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김은정 기자님? 네, 예술 전공자는 예나 지금이나 취업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취업 관련 기사를 쓰다 보면 댓글이 좀 달리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뭐 그래요, 공감해요 이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예체능 계열의 취업 뉴스는 없네요라고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만큼 이제 전업 작가가 아니라면 취업이 굉장히 힘든 맞아요. 상황이라서 예. 많은 분들이 순수예술 전공하면 취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솔루션은 아니지만 이런 길도 네. 있다라는 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궁금한데요. 저도 이 연극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나온 학교의 취업률들 살펴보거든요. 네. 그러면 막 10%가 채 안 돼요. 그 이유인즉슨 뭐 사대보험을 받는 네, 회사 그렇죠. 기준으로 이제 취업률을 네, 조사하다 보니까 예술 전공자들의 좀 어떻게 보면 갈 데가 없다 이런 네, 이야기도 네. 많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막막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가장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되게 서러운 일이 이게 취업률로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순수예술이 자꾸 없어져요. 사라지는 상황이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문계는 이제 취업난 극복 솔루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공계 뭐 복수 전공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 방법 뭐 이런 정도의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 정도의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순수예술 전공자분들한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것도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예술가의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창출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고요. 그마저도 뭐 기관이나 협회 같은 데서 창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열정으로 일하는 분야 아니냐라는 인식이 너무 그렇죠. 강해서 이게 일자리의 질이 좋다라고는 또 보장할 수도 없고 네. 게다가 원하시는 분들은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원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라고 하고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취업에 관한 교육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요. 이제 전문가 말 들어보니까 심지어 이제 취업 정보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순수예술 전공자들이 어떤 곳에 취업을 해야 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취업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그렇다 보니까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끼워야 될지 어떻게 끼워야 될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공자들의 환경이 굉장히 취업을 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저희는 보통 교수님이나 뭐 선배님이나 선배들. 이렇게 네. 얻는데 이제 예술 전공자분들은 이제 예술을 꾸준히 하는 선배들이라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취업 정보를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원인으로는 함께하는 프로젝트라기보다는 혼자서 진행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동이라는 말보다는 자신의 것에 대한 가치를 더 깊게 생각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회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전공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좀 어떤 특성상 취업이 이제 쉽지가 않죠. 예. 그런데도 먹고 살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먹고 살려면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게 전업 작가로 살기에는 또 우리나라의 그 예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취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뭐 이게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노하우를 들어보면 대부분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전공을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홍익대에서 회화를 전공하신 분이 뭐 웹 관련 기술을 습득을 해서 웹 디자인이나 모바일 디자인 그리고 뭐 GUI 디자인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회화과에서 기른 색에 대한 감각이 이 웹 기술하고 시너지를 내서 웹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음악 분야도 살펴보면 건국대 작곡과 전공생 중에 이제 음악을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양한 문화예술로 이제 접근을 해서 대외 활동을 좀 그런 쪽으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분은 지금 CJ ENM에서 음악 콘텐츠 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해요. 뭐 그래서 이 외에도 공연 기획이나 뭐 음악 컨텐츠 기획이나 브랜드 디자인이나 뭐 패션 브랜드 디자인까지 해서 다양한 직무에서 사실 활용하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CJ ENM에서는 무대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공고를 또 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미디어 기업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전공자들이니까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도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결판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은 자신의 전공에 좀 색을 입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려면 인턴이나 뭐 스타트업이나 계약직이라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세요. 뭐 특히 또 스타트업은 이제 IT랑 연계가 돼 있는 스타트업이 많아서 가셔서 뭐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뭐 마음껏 발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너무 그것도 좀 길이 많이 없다,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산학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련 사업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자신이 만든 것들을 이제 옥션처럼 파는 것들 뭐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타 학과랑 융합을 하는 과정도 좀 겪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술계의 특성상 자신을 잘 어필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실력을 네. 어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다고 보세요? 네, 이제 대외 활동도 많이 안 하시고 이러다 보면 네. 스토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공에 상관없이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은 일단 치르고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중간에 치른 다음에 1차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1차 면접은 이 순수예술 전공자분들에게는 실기 테스트라고 네.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연 기획, 음악 콘텐츠 기획 직무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1차 면접 때 기획안 작성 테스트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절차는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사를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포트폴리오는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또 이 취재 이외에도 예전에도 이런 취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거 혼자 만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인식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는 자기의 그 작품도 중요한데 일관된 직무에 맞는 그 중심을 두고 직무에 중점을 두고 자기가 준비했다라는 걸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흐름이 이제 해당 직무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뭐 자기 작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맞는 작품들만 모아서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술 관련 전공자들을 위한 또 오랜만에 좋은 정보였고요. 자, 이번 주 취재하시면서 또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 있다면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은진 기자님, 뭐 있을까요? 네, 이 취재를 마치고 나서 제가 우연히 어제 순수미술 전공자분을 만났는데요. 네. 다른 일 때문에 만나 뵀는데 그분은 순수 회화를 전공을 하시는데 일러스트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의 뜻을 담은 일러스트를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웹툰 작가의 길까지 걸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관심사를 충분히 이제 전공하고 합쳐보면 또 자기의 전공에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좀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면 길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좋은 정보를 끝까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수정 기자님도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저는 짧게 할게요. 응답하라 1988 채용도 응답하라. 예, 채용 시장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또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디슈 하키오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잔명어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오늘 2부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직업들을 발견하는 코너 직업의 발견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